이 돌들이 말할 때까지를 보면서 아 올해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4월에 봤네. 그럼 나머지 8개월 동안 난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고백하지만 원래 김경만 감독 작품의 팬이었고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김경만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대부분 기존의 기록물인 그 후티지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 후티지 중에 어떤 부분을 발췌함으로 인해서 묘한 감정을 주는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저는 만든 적은 없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전 이 영화도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머 4.3 관련 자료 영상이 발굴됐나 보다. 근데 영화가 시작하고서 놀랬다가 그 다음엔 너무너무 반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 무작정 첫 번째 질문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보다 궁금해요. 그 작품의 방식도 바꾼 건데 네. 사실 4.3 영화를 원래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이 사실 이제 10수년 전만 해도 더 알려지지 않았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일인데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 혼자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회를 찾아보려고 4.3 관련된 그런 행사도 촬영도 해보고 그러다가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4.3 도민연대 선생님들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행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면접 조사를 하니까 촬영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작업이잖아요.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3 영화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했던 방식은 푸티지를 가져오다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해서 거기다 제 촬영도 이제 같이 넣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원하는 게 좀 그런 푸티지들의 어떤 관계성이나 충돌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4.3은 정말로 이제 진짜 일종의 좀 전공법으로 4.3의 분위기나 4.3이 어떤 일인지 조금 이제 그걸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4.3에 대한 그런 필름 같은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사실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좀 제주도 자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4.3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4.3 연구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거면 실은 영화에 나오지 않은 굉장히 많은 증언자들을 녹취하듯 기록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분들이 감독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던 기준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도민연대 선생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촬영을 했던 분이 한 120여 분 정도 되고요. 그분들 모두가 이제 다 4.3을 직접 겪으신 그런 생존자분은 아니세요. 연세가 이제 다들 많으시니까 많이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과반 이상은 이제 이제 겪으셨던 분들보다는 그분들의 유가족 분들이 더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5분을 영화로 모신 거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국리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수영인 영화를 한 편 만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야기가 너무나 방대하고 이게 하나로 묶여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계획한 어떤 구성상에서는 저도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거저거 해보다가 결국은 이제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나중에서야 이제 선택을 한 게 이 5분의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4.3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였으니까 거기에 비추어 봐서는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이제 깊게 마음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할머니들의 어떤 외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의 말투나 이야기나 그런 어떤 표정이나 얼굴이나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딱
할머니들만의 얘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5분의 할머니를 선택한 거는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보면 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 실제로 그 살던 곳도 제주도 정말 각지예요. 뭐 오라리와 표선은 정말 그 이렇게 끝과 끝이잖아요. 남북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각지에서 계셨던 분들이 각자의 경험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질문을 연구자가 하잖아요. 제가 낮은 목소리를 할 땐 제가 연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모르는 애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넘지 못하는 것이 찍으면서도 항상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3번째 작품 때 할머니가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로 전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연구자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상황 분석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이 그 역사를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역사 책을 쓰기 위해서 명백하게 질문을 하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하는 그 생존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경상도 분들이라 할머니들의 말을 거의 다 못 알아듣고 경상도 출신 스태프들이 해석을 해줬었거든요. 계속. 예. 지금 여기 그 인디스페이스 사무국장으로 있는 친구가 제 스크립터였는데 저 친구가 집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도 편집실에서 계속 야 그렇게 말하는 거 있지?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서 사실은 보통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떤 걸 다시 한번 질문하고 이래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할머니의 응얼거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의 문단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이 영화에서 또 가장 좋은 건 전 사실은 첫 번째 시퀀스에서 완전히 압도당했는데 이 4.3 때 사람들이 도망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에서 그러니까 피난 온 사람들의 시점으로 바다를 보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서 갑자기 그 돌들을 부실 것처럼 파도가 몰아치는 정말 그 압도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웅얼거리는 할머니의 그 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뒤에 뭐 그 오름들의 눈 내리는 장면까지 그 제주도 풍광이 그러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압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할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촬영을 제주도에서 했을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그리고 주로 공간은 그러면 이 증언과 관련된 지역에 국한해서 지속적으로 계절에 맞춰서 찍은 건가요? 뭐 사실 증언과 맞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이제 4.3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최적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뭐 시간도 이미 70여 년 지났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뭐 그냥 가보면은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연관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으니까 거기는 다른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폭넓게 제주도가 어차피 다 4.3의 공간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찾은 것이죠.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장소를 찾은 거고. 근데 이제 어떤 곳은 정말 그 역사의 그 장소인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박준욱 할머니가 이제 고문당하는 얘기를 할 때 거기 이제 반쯤 허물어진 그 집 같은 건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실은 박준욱 할머니가 고문당했던 뭐 서귀포 경찰서나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 장소는 이제 그 성산에 있는 서북청년단이 주둔하던 그 자리거든요. 건물 자체는 이제 그 4.3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서 관련은 없지만 그 자리는 이제 서청이 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산함이 느껴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그런 분위기를 담으려고 했던 것이고 자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외가 있다면 고늘동이랑 뭐 열한지 오름 정도 그거는 정말 그 이야기의 그 장소이기는 하죠. 그래서 마치 그 풍경을 찍은 장면들이 그냥 인서트거나
뭔가 브릿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감독님이 그동안 작업해 오셨던 그 푸티지 다큐멘터리에 그 푸티지를 되게 생생하게 보는 듯한,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시점으로 당시의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운드를 제거하고 화면만 보여준 사람들이 너무 잘 찍었다, 너무 이쁘다, 역시 제주도 짱이야 라고 할 만한 어떤 화면들이 하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감독의 정말 훌륭한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출연하신 할머니들은 이 작품을 보셨나요? 또는 그 기록을 하셨던 그 관계자분들이나? 물론 이제 도민현대 선생님들은 모두 보셨고요. 근데 이제 할머님 중에서는 송순이 할머니가 유일하게 보신 분이세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박춘욱 할머니는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이제 분들은 너무 이제 그 연로하셔가지고 그 거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신 그런 상태셨어요. 대신에 이제 가족분들은 다 보셨죠. 여기 출연하신 김효생 할머님의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송순이 할머님의 가족분들은 이제 모두 영화를 보고 좋아해 주셨죠. 다행히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송순이 할머니가 어떻게 보셨냐고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굉장히 안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 건 없었나요? 그 어떤 연구소 분들이 이거는 이런 얘기를 더 써줘야 됐다거나 뭐 그런. 저는 낮은 목소리 할 때 그 연구자들한테 맨날 혼났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는 안 남았어? 뭐 맨날. 예. 그 이제 도민현대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할머니들은 들어가지 않았냐, 그 할머니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영화는 너무 그릇이 작다, 담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제가 설득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언제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워진 역사에 생존했기 때문에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그 중에 어떤 분을 내 작품에서 중요한 스피커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 운동에 더 중요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든 어떤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시 그 말을 내 카메라 앞에서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럼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4.3은 이제는 뭐 명예회복도 되시고 그리고 그 국가배상까지도 된 상태여서, 하지만 너무나 오랜 동안 잊혀졌던 그 우리나라의 슬픈 현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 허셔시에는 비정성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비정성시가 이제 대만의 2.28 사건을 다룬 소재로 한 건데 많이들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광주를 떠올려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부터 언제나 4.3을 떠올렸거든요. 훨씬 4.3에 가깝다. 그러니까 외지인과 내지인의 갈등을 부추기고 굉장히 그 폭력을 저지르기로 한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됐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그 일본으로 그 징용을 갔던 제주도민들이 우르르 해방되자마자 왔는데 막 쌀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배급 행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승만 정부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라는 어떤 부분도 그렇고, 또는 한국의 수많은 그 어떤 그 1950년대를 기점으로 앞뒤를 다뤘던 소설들의 원형이 되는,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1980년대 70년대부터 문학을 할 때 그 4.3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떤 원전 같은 어떤 그 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군인 중에는 괜찮은 중도, 착한 중도우파가 있고, 근데 경찰이 극우라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뭐 이런, 이게 이제 뭐 빨산과 관련된 소설, 이 어떤 원전이 있는 그 실제 역사가 사실은 4.3이거든요. 사실은 5월달에 4월 3일날 봉기를 하고 5월달에 4.3은 끝이 되게 평화롭게 날 뻔했었던. 그랬죠. 사실 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었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모여서 내려온 서북청년단과 경찰과 국무들이 그 오라리에 방화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당시에 그 아마 구연대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맞아요. 예, 구연대장도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근데 제가 이 역사의 변곡들이 얼마나 인생에서 무서운 거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평안북도 분이세요. 그리고 46년인가에 45년인가 46년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르르 가족들이랑 서울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어느 날 제가 TV 아버지랑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때가 뭐냐면 신서북청년단위가 무슨 서북청년단위가 어쩌고 이상한 인간들이 왜 그런 단체를 만든다는 뉴스가 있었죠. 작년에 심지어 네. 4.3 그 추념식 때 왔었어요. 네. 추념식 때.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뉴스를 보더니 정말 안 그러시면 갑자기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몇 년 전이었어요. 그 사람. 왜?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동네 같이 내려온 친구들이 야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래라 그랬다는 거야. 용산 어디로. 그래서 쫄래쫄래 갔더니 어느 학교 운동장으로 집합을 시켜서 텐트 안에 몰아놓고 갑자기 막 앉아 일어나를 시키고 막 그러더래. 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나약한 인간이라 그날 바로 이제 배탈이 나서 질질질질 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꺼져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쫓겨났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어딜 갔냐면 그 다음날 서북청년단이 돼서 제주도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친구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 중에 멀쩡하게 살았던 애가 아무도 없다. 자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6.25 전쟁에 참전을 한 나름 국가유공자신데 자기는 지금도 6.25 때 자기가 총을 겨눠서 죽였던 인민군 얼굴을 다 기억한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구하지 못해서 자기가 무서우니까 그냥 갔을 때 그 죽어갔던 사람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보고 내가 그때 배탈이 나지 않았으면 너를 가질 수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결혼을 하고 멀쩡하게 아이를 낳아서 멀쩡하게 시민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새파란 놈들이 그 서북청년단을 얘기한다니까 너무 분노.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느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의 그 40년대에서 50년대까지의 현대사라는 건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오른쪽 골목길로 갔다가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왼쪽으로 갔다가 그럼 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시대가 완전히 숨겨진 채 사람들은 알죠. 왜 우리 동네는 한날 한시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하지만 절대로 얘기하지 않던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이놈의 세상이 조금씩 변해서 영화에서처럼 너무나 조심스러워하시잖아요. 정말 그 할머니 누구죠? 그 기억 못한다고. 김묘생 할머니요. 그분이 정말 기억을 못하겠냐고요. 기억을 안 하기로 결심한 거죠. 처음에 만나뵀을 때도 사실 선생님이 되게 좀 당황해하셨어요. 분명히 기억하시는데 모른다고 계속 하셔가지고 당황해하시는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분들이 결국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 그 사상과 전혀 난 상관없이 살았어 라고 생각하셨을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찌됐건 그동안 뭐 투표를 잘했건 뭘 잘했건 세상이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서울에서 열리는 4.3 그 문화재 사회를 몇 번을 봤었는데 그 코로나 전에 사회를 볼 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더니 다들 비웃었는데 멜로망스가 신인이었을 때였어요.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신인인 멜로망스가 4.3 문화재 때 공연을 해줬거든요. 너무나 여리여리하고 이쁘게 생긴 남자친구 둘이 너무나 바짝 얼어서 왜냐면 뒤에서 막 그구들이 막 못된 말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 겁먹지 마요. 저 사람들은 그냥 미쳤을 뿐이에요. 멍청하거나. 네. 바라보지도 마세요.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그때 이제 저는
그 선물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해만 해도 사회를 보면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울지 말아야 한다였어요. 막 순간순간 이렇게 뭐 어떤 그 함정들이 있다면 사회자 입장에서 울면 망하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제주도에 계신 생존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들이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고 어쩌고 뭐 그다음에 이제 진상규명되고 명예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결정하고 뭐 이러고 난 그 해에 코로나 시기여서 서울시청 그 다목적홀에서 또 문화제를 했는데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다 같은 사회자는 뭐냐면 자 이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영상을 준비했다. 그래서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지. 나니까 끝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러고 근데 갑자기 이상한 거야 말투가 너무나 신들이 나신 거예요. 누구야? 할머니 이제 뭐 유공자가 됐다. 할머니는 그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을 완전히 표정을 바꾸고 그래서 사실 더 울었어요. 하필이. 근데 목소리 현혹돼서 봤다가 진행을 못 너무 슬프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것처럼 배치됐지만 배치되어야만 했던 게 전 재판. 맞아요. 네. 아까 변호사님 목적 중에 하나 여기 있었죠. 계셨던 것 같은데 도망가셨나요? 네. 아, 바쁘셔가지고 네. 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어떤 그렇죠. 힘이 네. 되기 때문에 결국 과정 중에도 사실은 할머님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가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되게 운이 좋게도 이 재심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힘을 되게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처음 초창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판 덕분에 그게 많이 수월해진 거죠. 딱 이 과정 몇십 년의 과정이 그 옛날에 그 4.3연구소 이런데 제주도에 1980년대 말에 4.3연구소가 앞에 사법경찰들이 서 있었거든요. 누가 출입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제주학연구센터 선생님도 그분도 기억하시기로는 90년대 중반까지도 자기네들이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정보과 형사가 같이 왔었대요. 들어와가지고 감시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96년도까지 그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989년도에 어떤 분 요청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 해녀 할머니 정말 4.3 이런 건 전혀 모르고 해녀 할머니하고 그게 알바였어요. 그래서 해녀 할머니하고 2주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그 할머니를 찍으래. 알바였어요. 교수님이 자기가 연구하는데 자료를 쓰려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사이죠. 외국에 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이 안 통해요. 제일 놀랬던 건 할머니가 이런 밥상을 이렇게 보더니 아 고기가 없네. 근데 갑자기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정육점에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냥 바다에 끼어드시네. 진짜. 뭐 그런 느낌의 2주를 보내는데 말 하나도 이제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못 알아듣겠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근데 슬쩍 4.3 얘기를 그때 4.3이라고는 안 하셨고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너는 고향이 어디냐 그냥 서울이라고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서울 사람이 아니 아버지는 평안도 하는 순간 이틀 나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주도에 놀랍게도 그 함경도나 평안도 식당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맞아요. 네. 네. 냉면집도 있죠. 네.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재판 끝나고 할 때 굉장히 긴장해 있지만 그 서로 이렇게 툭툭툭툭 두들겨주는 그 느낌이 사실은 이 영화가 그 결국 해내고자 했던 어떤 지점인 것 같아서 그 너무나 좋았습니다. 개봉을 언제 했죠? 17일에 했죠. 17일 했죠. 그저께네 벌써. 많이들 봤으면 좋겠네요. 특히 요즘처럼 이상한 때에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귀한 기억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무지함에 되게 죄의식도 많이 느끼면서 봤는데요. 제가 국제학을 전공했었는데 대학에서 참 4.3에 대해 얕고 모호하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 문장에도 교수님께서 4.3을 부르실 때 4.3, 제주 4.3, 4.3 사태, 4.3 학살, 4.3 사건 이렇게 이름이 계속 변했는데요. 저는 이 일이 참 깊고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일을 기억할 때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좋을지 궁금하고요.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이제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그 운동 쪽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이제 제주 4.3 항쟁이라고 부르세요. 왜냐면은 4.3 자체가 이제 봉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봉기가 이제 그냥 일어난 건 아니죠. 봉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제주도 그리고 뭐 한반도 그 저기 38선 이남의 그 남한은 사실은 뭐 인권이고 뭐고 없었던 그런 시기니까 너무나 이제 끔찍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봉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그런 투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4.3 항쟁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 또 이게 역사가 길기 때문에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살이라는 게 이제 그 국가 그리고 군, 경, 뭐 토벌대에 의해 가지고 벌어진 것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그 항쟁을 일으켰던 쪽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도 그 민간인 피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또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은 뭐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건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항쟁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냥 4.3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제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그 밝혀지지 않은 측면도 많기 때문에 뭐 항쟁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주 4.3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는요. 그러니까 그 아까 슬쩍 말씀드렸지만 소위 그 평화로운 엔딩을 못하게 된 거에 오라리 방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경찰과 우익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라는 게 밝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 항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남노당이 이 평화회담을 못 갖게 하려고 불을 질렀다라는 게 정설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4.3은 이제 생존자가 증언을 했던 거지 사실은 뭐 과연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기록이라든가 그리고 당시에 그 어떤 군정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예. 뭐 선생님들이 여기 영화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수용인명부가 유일한 국가기록이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국가기록 자체는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고 뭐 대신에 이제 그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오라리 방화 사건도 이게 좀 간단하게 그냥 전달을 해드리자면 그 4.3 항쟁이 일어났을 그 시기에는 군은 아직 그렇게까지 그 잔인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군이 토벌대 역할을 맡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정말 문제는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진짜 부패하고 되게 잔인했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났던 거고 처음에는 이제 그 무장대 사람들도 이제 우리 적은 경찰이다. 군 너네는 우리 적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제 협상이 군이랑 이루어져가지고 타결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태의 책임은 경찰한테 돌아가니까 경찰 총책임자가 심지어 이제 그 무장대로 그 위장하고 그때 당시 미군에게 이제 사격까지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됐죠. 그리고 미군 정도 사실은 사태가 평화롭게 되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구연대장이었던 김익렬 그 연대장을 갖다 해임시키고 대신 이제 박진경 대령을 갖다가 연대장으로 앉혔죠. 그 사람은 이제 일본군 출신이었고 굉장히 이제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군이 그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군이고 경찰이고 뭐 다 부탁되고 다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만 해도 이 4.3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민간인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라는 워딩. 근데 사실은 봉기를 왜 했지? 이런 것들은 자꾸 감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감독님 작품에서 야, 우리 동네에 멀쩡하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어. 그러니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사료인 게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과 남한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그 걱정스러운 그 국가의 체계조차 갖고 있지 못하는 농성 중인 것 같은 곳을 여전히 신경 쓰는 우리는 얼마나 후진가. 그러니까 남로당의 역사를 북한의 역사가 아니라 남한의 역사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갑자기 북한한테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고 이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영희 감독의 작품을 보면 부모님이 제주분들인데 어머님이 제주분인데 4.3 때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그러고서 이분은 그러니까 정말 그 조총련계 짱이 되셨거든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장군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어떤 남한의 역사를 뭔가 이상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지워왔기 때문에 그게 겁먹을 일인가 라는 면에서 되게 그 좋은 증언, 놀라운 증언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이 감춰진 역사가 더 이렇게 올록한 부분, 볼록한 부분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예, 요 뒤에 검은색 자켓을 입으신 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보면서 약간 눈물이 참 계속 났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우선 다 할머니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피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좀 얕게 뭐 성폭행이라던가 이런 자료들은 본 적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아이를 낳는다던가 오히려 그 수감되는 과정에서도 돌봄을 해야 한다던가 그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젠더적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3은 민간인 피해지만 동시에 여성으로서 또 겪었었던 젠더적 측면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좀 주목했었던 부분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감옥까지 갔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고 왜냐면 아이가 그 감방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지금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피해도 사실은 이제 할머니들이 좀 그 암시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뭐 이 영화에는 들어갈 자리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잘못 이렇게 그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또 어떤 성폭력의 전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많이 안 계세요. 사실 여기 뭐 그 송순이 할머님 정도가 정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 정도일 것 같고 다들 얘기 안 하시죠. 특히나 이제 제가 남자니까 그런 얘기는 더 듣기 어렵고 어려웠었고 아마 하시기도 더 그 힘드셨겠죠. 그 주로 집안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네. 조명을 썼습니까? 아니요. 다 자연광입니까? 네, 촬영 원칙이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촬영이 이제 집안에서 그분의 집안에서 자연광을 이용해서 찍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가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록 할머니도 사실은 그분 집이 아니고 그분의 친척 집이세요. 음. 왜냐면 이분이 사실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그 4.3 행사 때문에 이제 제주도를 잠깐 방문하신 그런 터라서 뭐 선생님을 대도하고 이제 그분 집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만 유일하게 이제 그분 집이 아닌 데서 촬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 집 자체의 공간이 그 제가 촬영했던 분들의 어떤 개인성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같은 것도 이제 좋고 그러니까 제주도 옛날 집들이 사실 되게 좋아요. 보면은 창이 엄청 크고 되게 여러 군데 창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좀 잘 들면은 아주 그냥 좋죠. 처음에는 이제 서울 촌놈이 되니까 갔을 때 이게 촬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공간이 이게 그 서울의 답답한 그런 아파트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면서 막 좋아라 찍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게 자기네들이 볼 때는 너무 다 똑같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도 이제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개발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다 대신하고 있죠. 예, 안경 쓰신 분. 가운데. 예. 네. 오늘 영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예. 질문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각하의 만수무강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이야기죠.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주에서의 그 영상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쓰지 않았을까? 제주에 에서의 이제 이승만 목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비행장에서의 이제 그 영상들도 있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할머니들과 대비가 될 텐데 왜 쓰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먼저 그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그게 뭐 제가 원하는 거랑 관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카이 만수무강 때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통 이제 개인 숭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 그 남한 사람들은 그게 북한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원조가 남한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거라서 그 제주도 찾아가고 그런 장면들은 사실은 그런 거랑 관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 찾아가서 뭐 목장 방문하고 그런 필름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것들이 그렇게 저희는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라서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4.3을 갖다가 이제 관광 산업으로 그 덮으려고 했던 국가적인 계획의 그 일환이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시발점을 보여주는 거니까 흥미로운 장면이고 그리고 거기 또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때 그 목장에 소랑 말을 갖다 데려온 사람들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소랑 말을 공수를 해온 거예요. 제주도로. 그게 시작인 거예요. 제주도 목장에.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하지만 뭐 제 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지금 4.3의 이제 진상규명이라든지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미국의 그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미 지나간 부분이긴 하니까 왜 미국에 대한 부분들 지금 사실 저는 이제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비슷한 구도로 되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어떻게 보면 이승만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미군의 통치를 받았어요. 미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대통령부터 서울대학총장까지 다 미군 장교였던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고 군이 통치하는 그런 계엄령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 사람을 재판해서 이제 벌을 주기도 하고 미군이 법을 만들고 미군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근데 4.3이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보통 시점을 갖다가 47년 3월 3.1절 집회 때 일어난 발포 사건으로 시점을 잡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로 미군정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은 이제 미군정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0 그 단독 선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48년도 8월 15일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군정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협상 같은 경우도 그 협상을 깬 주체가 바로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명백하게 미국의 책임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보면은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도 되게 비슷한 일을 겪었고 또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건 이제 크게 봐서는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 세계 체제 안에서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첫 번째 일이 그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4.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세 번째는 변영주 감독님과 이제 김경만 감독님을 제가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변영주 감독님이 제주 4.3의 여성 할머니들을 촬영했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딸이 등장하시는데 낮은 목소리 3편에서 이제 그 딸의 이제 관점에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랬으면 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젠더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만들면 또 정반대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다큐멘터리는 4.3 다큐가 아니에요. 4.3과 관련되어져서 수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수영 생활을 하게 됐는가까지의 과정과 어떻게 살아남았느냐에 관한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 수영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증명한 얘기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낮은 목소리를 할 때도 왜 그 얘기는 없냐? 왜 일본 쪽 얘기는 없냐? 왜 그 위안소가 있었던 곳이 그야말로 아시아 전역에 있었는데 왜 가질 않았냐?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을 돈을 줘. 하지만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또는 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느냐? 왜 이분들이 어떤 얘기는 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모든 다큐멘터리는 그 모든 걸 다룬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못 만들거나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낮은 목소리를 20세기에 만들었었잖아요. 20세기엔 증언해 줄 분이 안 계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가 뭐냐면 거기 어디지? 그 용두암 근처 가는 그 사거리에 삼거리인가 그 로타리에 4.3 연구소가 있었던 시절인데 거기 항상 경찰이 상주에 있었고 다들 그랬는데 내가 라고 얘기를 하지 카메라를 가져갈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4.3 연구소가 끊임없이 생존자들과 만나고 밝히진 못하지만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발굴해냈던 어떤 역사가 예를 들면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처음 어떻게 발굴이 된 거냐면 서울에 살던 있는 집 기독교 신자인 여성이 어느 날 저 아래 교회 나오라고 맨날 했던 가난한 집 여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어디 뭐 징용을 갔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해방이 되고 징용에 끌려갔던 남자들은 다 돌아오는데 여자애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 왜 걔네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일본에 시집을 간 걸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영문과 교수를 하면서 나이가 들 때까지 혼자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자료를 뒤지고 뭘 하다가 이게 위안소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에 조선인 여성들이 엄청 갔구나. 그러면서 계속 싸움을 건 거예요. 일본 정부에. 너 이거 증거 있잖아. 내놔.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거 없는데라고 말하는 일본 정부 그 대변인의 말을 듣던 피해 할머니 한 명이 나 살아있어 이러고 나타나면서 이게 운동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낮은 목소리를 찍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몇십 년에 걸쳐서 그 숨겨진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캡처해내려고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2024년에 이를테면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연대 자꾸 4.3 도민연대, 4.3 도민연대, 4.3 도민연대를 비롯한 뭐 4.3 연구소라든가 수많은 이 연구자들이 정말 영화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무언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돼서 한 개의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회차 없죠? 네. 인디스페이스 직원만 이제 청소하고 이러느라고 늦게 가겠죠.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봉날 보고 또 왔어요. 네, 그 개봉날도 이제 GV 통해서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직접 못 오셨지만 이제 두 분의 GV께서도 많이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잘 본 영화였고, 또 오늘 의미가 4.19에 낮은 목소리를 찍으셨던 감독님과 그리고 또 4.3 이야기를 담은 감독님을 한 자리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또 저는 되게 좀 감정이 울컥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게 제목에 어디서 제목을 땄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더 어떤 의미, 감독님만이 생각했던 의미를 한 번 더 듣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중의적으로 제주도가 이제 돌이 많고 그러니까 제주도를 생각하면 딱 돌을 떠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이제 감독님 이 영화에서 자연이 담기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자연이 그 관찰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좀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잘 알려져서 이게 지금 완성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더 남아져 있어서 더 말할 때까지를 계속 진행형인 부분으로 표현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뭐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 뭐 돌 자체가 되게 그 영화 찍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그 할머님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할머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뭐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일을 겪으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보셨을까를 생각하면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나 같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사실은 좀 뭔가 어딘가 되게 망가져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어느 정도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좀 대단하시게도 자기 자신을 그 놓지 않으시고 지키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뭐 그렇죠. 제주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뭐 그렇기도 하고 역사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 반성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어 왔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도 송순이 할머니께서 얘기하셨지만 뭐 5.18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주 4.3에서 있었던 일이 뭐 여순에서도 일어났었고 한국 전쟁 그 민간인 학살에서도 일어났던 거고 또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도 일어나고 또 5.18에서도 반복이 됐던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저의 사후적인 생각이죠. 사실은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이제 그 시를 봤을 때 그 제목을 골랐던 거고 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나중에서야 이제 이유를 거기에다가 이제 붙인 거기도 해요. 예. 계속 작업할 거냐고 묻는데. 맞다. 그 얘기 까먹었네요. 예. 까먹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네. 수영인 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한 편으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한 편 일단 만들고 이제 담지 못한 얘기를 갖다가 다음에 이제 다른 영화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2편까지는 만들지만 그 이후에 또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영화는 이제 만드는 걸로 저 마음속에는 확정하고 있는 상태죠.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 감독님 그 이 영화 제목을 보고 시를 다시 한번 읽다가 이 구절 때문이었나라고 생각했던 걸 적어봤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과 우정을 나눌 차례가 왔고 아침이 왔다. 주온 조약돌 하나를 꺼내어 마주했다. 돌이 말을 할 때까지. 라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는 거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우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북청년단에 가입한 분이 계신다면 그건 죄죠. 네. 그렇지만 몰랐던 건 죄가 아니에요. 제대로 교육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이제 우정을 쌓는다는 건 때때로 옆집과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의 선조들, 우리에겐 선조들이죠.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 많으니까. 이분들과의 우정을 쌓는 가장 중요한 건 잊혀진 역사를 복원해서 열심히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고 그야말로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이 영화의 목표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되게 이렇게 쓸쓸하게 웃으며 5,000명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떡하지? 1995년에 낮은 목소리의 총 관객수가 딱 5,000명이었어요. 진짜요? 그걸 5만 명은 됐을 줄 알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 것처럼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나한테 실체가 있다? 5,000명 봤어. 근데 결국 이게 계속적으로 보여지다 보면 제작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몇 년에 걸쳐서 이 영화는 유통기한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감독님께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독립영화 지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엔딩이 달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에 이 말을 하고요. 잘 모르겠는 영화에 그 말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매체는 아니지만 SNS를 하신다면 이 영화는 옆집 사람도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이상한 유튜브를 보는 영남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이상한 유튜브를 그 유튜브를 봐서 국민의힘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보가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 그랬잖아요. 나보고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야, 우크라이나가 유엔군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파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아버지를 이렇게 보다가 누가 그래? 그랬더니 아니 뭐 고모가 유튜브를 그렇게 보냈대.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주며 자, 우크라이나는 여기 있어 아빠.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 한국전쟁 이후에. 여기가 그럼 소련이었냐?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언제나 저를 볼 때마다 분해해요. 자기는 6.25 참전을 했는데 자식한테 6.25에 대해서 학습을 받았잖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이런 것처럼. 그래도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멀쩡한 인간이에요. 고맙죠.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고모가 해. 목사가 잘못한 거지. 우리 고모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꼭 이 영화를 보게끔. 그래서 이 영화를 본다는 건 왼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똑똑해지는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여기저기에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꼬셔. 야, 너 제주도 관광 간다 그러지 않았니? 간악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뭔가 올바르게 홍보하지 마시고 간악하게 하시라고. 낚으라고. 너 오름 올라가 본다 그러지 않았니? 뭐 이러면. 그래서 이 감독님이 정말 5,000명의 관객 이상을 만날 수 있도록 십시일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주신 김경환 감독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